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하위 20%와 상위 20%의 월 소득 차이가 지난 금융위기 때만큼 벌어졌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입니다. 노동 핵심 현안을 논의할 대통령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출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안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 고용세습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오늘은 블랙리스트를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비주류 노조원의 친인척을 채용해서 배제하라는 명단이라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통공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 자체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의 색깔을 좋게 하려고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공업용 염산을 어민을 계도해야 할 수협 조합장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관인 해경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단의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12m 폭의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 정중앙에 남북을 잇는 도로가 개설된 건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복지에 저소득층에게 무려 26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통계를 살펴봤더니 가난한 사람은 사정이 더 나빠지고 부자는 벌이가 더 나아졌거든요.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3분기에 집집마다 벌이가 얼마였는지 봤더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은 월 평균 131만 7,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973만 5,700원으로 8.8% 늘었습니다. 무려 7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소득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진 겁니다. 또 가족 구성원 수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한 사람당 실제로 돌아가는 몫을 따져봤는데 상위 20%는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보다 5.52배 많았습니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소득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지원으로 투입한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만 26조 원을 넘는데 나아진 게 없는 셈입니다. 내수 부진 등 이제 그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소득 가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정부는 그간의 노력으로 상황이 나빠지는 정도가 점차 줄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엔 분배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 이유는 뭘까요?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건데 OECD까지도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소득 격차를 좌우한 건 결국 일자리 수였습니다. 1년 만에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취업자는 무려 17% 가까이 줄었고 반면 고소득층의 취업은 더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임시직 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 8천 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 3천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일자리 개수가 줄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일자리를 지킨 분에 비해서 못 지킨 사람의 소득은 급격히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양극화가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조차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노동의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불참한 민주노총을 향해 문 대통령은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고 또한 고통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와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다루게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결국 부참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염두에 둔 듯 투쟁 대신 대화를 통한 고통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 본회의를 가진 경사노위는 먼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 간 논의기구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민주노총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향후 민주노총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빠진 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해서죠. 그럼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50.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수기나 신제품 출고 등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는 30.9%로 특히 학생층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는데 업무 과중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임금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처럼 답안이 나오지 않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처리되는 다음 주 금요일 안에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광주만큼 힘든 지역으로 그 예산을 돌릴 수 있다면서요. 박유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마감 시한을 넘긴 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예산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지만 사회 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이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만약 이번에도 광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GM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된 군산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군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노사 상생의 새 일자리 모델로 공을 들였지만 이런 식이면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치권이 예산안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 협상안을 가져오라며 광주에 마지막 공을 넘긴 만큼 남은 일주일이 광주형 일자리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울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소송,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는 의혹 얼마 전에,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구누구의 자녀나 친인척 또 지인은 채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걸 회사 측에 강요했다는 겁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중견기업의 고용세습을 폭로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번에는 해당 노조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현재 노조 집행부와 계파가 다른 노조원 70여 명을 포함해 약 100명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에 이 명단을 건네며 이들과 관련된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사 직원들 중에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 뽑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조 왕당파 직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만 뽑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노조원들은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현 집행부를 취업 방해 행위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이번 고용세습 문제도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노조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정규직 직원들이 이걸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었죠.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이들의 입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이들과 승진 경쟁을 해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는데 법원이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규직 전환은 그대로 유효하게 된 겁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2년 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숨진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3월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규직 직원들과 공채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 중 500여 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과 면접 등만으로 회사에 들어온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0명 이상은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교통공사는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패소한 정규직 직원과 수험생들은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민사소송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이것을 행정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서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헌법 소원으로서라도 본안 판단을 받아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반발했죠. 여기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5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왜 유독 박 시장만 나서서 발끈하는지 모르겠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찔리는 게 있느냐 하는 거죠. 김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SNS를 통해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 삼은 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자신의 한국노총 집회 참석을 비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소모적인 박원순 죽이기를 그만하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 김 원내대표도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사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시각 차이도 여전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의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조사 대상이라고 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의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국정조사는 협의가 아닌 전제여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해경군 김 씨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가 수원지검 전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금 김혜경 씨를 수사하는 곳이죠. 당연히 전관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경찰에 공개 출석한 김혜경 씨의 모습입니다. 당시 김 씨는 이재명 지사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나승철 변호사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도착하기 전 누군가 먼저 조사실 건물로 들어갑니다. 김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 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로 지난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냈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씨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민주당 주요 인사인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정관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지사와 같은 당 인물을 기소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 변호사 영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변호사는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며 전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이 이 지사를 수사했던 경찰서장과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경찰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 사건과 별개로 부정한 관리를 고발하는 거라는데 우연치고는 참 절묘하죠. 전민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백종덕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경기 남부청장과 분당경찰서장을 내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건 수사의 책임자입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로, 부인 김 씨는 해경군 김 씨로 지목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반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경기도는 이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백 변호사는 한 식당 주인에게서 뇌물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백 변호사는 지난 6일에도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다 더불어민주당의 만류로 계획을 접은 바 있습니다.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당의 공식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합니다. 경찰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인 공방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자신을 신적 존재처럼 만들어 신도들의 믿음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미투 사건을 계기로 이재록 목사의 상습적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 목사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네, 다 거짓말인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여성 신도 8명을 상대로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는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 측도 보다 중형이 나오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판 검사님이 구형하셨던 20년이 선고되도록 저희 측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최근 1,000억 원대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10여 년 전 김 양식업자들이 김을 신선하게 보이려고 공업용 염산을 사용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김 양식장에 이 염산이 마구 뿌려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어민들을 계도해야 할 수협 조합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래놓고 청정해역이라고 광고를 하면 뭐 할까요?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김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남해 앞바다입니다. 인근 섬을 가봤더니 파란색 통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독성 물질인 무기산 염산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에도 수십 개의 염산통이 실려 있습니다. 파란 통이 뭐예요? 확인해봐도 되나요, 그러면요?
이것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런 통이죠. 무기산이요? 오. 무기산은 산도가 35%로 독성이 강해 김에 뿌리면 잡티가 제거되고 색깔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는 물론 사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염산에서 나오는 염소가스에 의해서 기관지나 호흡기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도가 낮은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협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김이라고 홍보합니다. 심지어 수협조합장까지 김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염산을 사용했습니다. 무기산을 사용합니다.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사오죠. 장사들한테. 음성적으로. 이달 중순부터 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바다에 유독성 물질이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실 이들이 사용하는 35%짜리 공업용 염산은 일반인이 보관만 하고 있어도 불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기관인 해경은 대수롭지 않은가 봅니다. 신고를 해도 오히려 쉬쉬. 간담회를 녹취했다면서도 기자가 단란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호텔에서 호남 지역 수협 조합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39분 정도 오셨나요? 토해지방 해양경찰청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김 양식의 공업용 염산을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한 수협 조합장이 해경에 황당한 건의를 합니다. 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공업용 염산에서 공업용이란 말을 빼달라는 겁니다. 그럼 음성조사가 있어가지고 자꾸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무기산이라고 차라리 써주시고 검은용은 좀 빼주십시오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건데 해경은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기자가 공개를 요구하자 간담회 녹음 파일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한 후에 또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민들은 염산이 쓰이는 불법 현장을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뒷넘버를 알려줬으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경 신고했더니 증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경은 다 단속할 수는 없다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항포구마다 돌아가면서 그거를 계속 거기서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해경은 부랴부랴 이렇게 공업용 염산을 단속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민들의 불법 행위와 해경의 안이한 대처로 청정해역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남성은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고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권모 씨는 출근길 버스에 탔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여성은 권 씨가 자신의 어깨에 얼굴을 대고 블라우스 옷틈 사이로 가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좌석이 좁아 어깨만 닿았다고 항변했지만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여성이 권 씨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어깨에 닿았는지 명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꾼 탓입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권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뒤였습니다. 큰 죄인 취급을 받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여성하고 진술을 좀 더 면밀하게 검증을 했으면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기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 씨는 경찰에 연행된 순간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최근 폭언 등에 시달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얻은 직장인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저 참고 견디는 상사의 폭언,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 생생로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2년 전 회식 때 들었던 회사 대표의 폭언이 여전히 트라우마입니다. 회사 고충을 얘기하는 분위기에 이 씨가 내부에서 대표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 외근할 경우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대표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와인병을 잡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빨을 부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되게 당황을 했고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저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도 직장 상사의 폭언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제 못다고 한다고 내가 KPI 어떻게 매기는지 한번 봐봐. 자르는 거 쉬워. 계속 마이너스 좀 잘라가. 안 잘릴 것 같지? 버틴다고 웃기고 있는데 KPI. 동료들 앞에서 하는 인격 모욕적인 폭언은 법을 적용하자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습적인 폭언이나 삿대질 혹은 때리는 신용을 함께 했다면 이 폭행죄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상사로부터 상습적 폭언을 듣다가 우울증까지 앓게 된 사례를 상해죄로 판단한 이례적인 첫 판결도 나왔습니다. 관건은 입증인데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직장 동료가 증인으로 나서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목격자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한다든지 그때 당시에 당한 상황을 어떤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등 외국에선 일찍 법제화가 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를 고발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법에 잣대를 대기 전에 상사가 알아서 자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생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는 사실 광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점을 노리고 업체명을 연관 검색어에 오르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 매크로 조작을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울의 한 사무실. 휴대전화가 연결된 수십 대의 노트북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광고 의뢰를 받은 업체 상호를 포털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조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 4명은 자동 반복 작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은 수법으로 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포털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검색할 때 관련 질환과 비용 등이 연관 검색어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크로 조작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바로 수술을 하는 병원 이름이 뜨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에 연결되는 원하는 연관 검색어 상호명 두 가지를 입력하고 해당 조작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포털에 상호를 고정 노출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대략 8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도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럼 클릭당 비용, 광고 비용 전부 다 면제받고 들어가신 지원권이시고요. 소개해주는 거 절대 안 되세요. 검찰은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피해자들을 꼬드긴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등 7명도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반도 정중앙에 북한과 남한을 잇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남과 북에서 각자 도로를 개설해 군사 분계선에서 만난 겁니다. 김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 중인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군사분계선이라고 적힌 노란색 표지판 뒤로 폭 12m의 북측 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한 고지쟁 탈전을 벌였던 이곳에 남북 도로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지난달부터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개설한 이번 도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이 1.7km, 북측이 1.3km 길입니다.
남북군은 그동안 군사분 개선을 기준으로 각자 도로 개설 작업을 벌여왔으며 군사분 개선 바로 앞에서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는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한반도 정중앙을 연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부전선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열어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남북은 다음 달까지 도로 다지기와 배수로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유해 발굴단을 꾸려 4월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미국이 내년 봄으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북미 정상회담에 멍석을 깔아준 셈인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최호미 기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독수리 훈련 범위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연습과 함께 3대 한미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한 차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태에서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측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티스 장관님의 발언 역시 이에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Progress is being made. It's very clear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is to deliver for the president on the commitments that he made and the Chairman Kim made.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시간표는 없다며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주 연속 떨어지며 52.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비난에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가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하며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후보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마디를 꺼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 인물 투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을 향한 야당 원내대표의 이례적인 칭찬. 하지만 본론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경제 문제가 커지는 와중에 대북 정책으로 후보에 올랐지만 결과물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도 없는 마당에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표라도 밀어주시고 뒤로 물러서시는 것은 어떠신지. 하지만 자리를 양보하라는 김 원내대표의 말에 정작 화가 난 건 누리꾼과 방탄소년단의 팬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는 기사의 댓글엔 가수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는 반응이 빗발쳤고, 이런 댓글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진 오전부터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차가운 시선, 여의도 정치권엔 씁쓸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담당하게 될 조강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의 기준을 통과한 당협위원장일지라도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손을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부글부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과 관련해 직접 칼자루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의 미래를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은 분이라면 별도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광특위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직접 나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또 조광의 결론과 별도로 다음 지도부가 다시 복귀를 시키든 아니든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 들어오시든 아니든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친박계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분들이 왜 생각이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친박계의 반발에도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미꾸라지. 흔히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잘 피해 빠져나가는 이들을 칭하는 말이죠.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왔다고 해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할 테니 핸드폰은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혐의니까 마음 놓고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려라. 일명 여친 인증이라는 게시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몰카나 보복 영상 등을 게시한 회원들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신도 그렇게 했더니 처벌을 안 받더라면서요. 실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는 고작 5%밖에 안 되니 이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법망이 그만큼 엉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웠던 영상물이 또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영상이 계속 유포되기 때문인데 경찰은 이미 가해자를 붙잡아 처벌했으니까 사후 관리까지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무료로 삭제해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승인이 나기까지 평균 11일을 기다려야 하고 디지털 장의사 같은 사설업체는 월 수백만 원이 드니 결국 피해자가 하나하나 찾아 지울 수밖에요.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에 또 상처를 받고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불법 촬영과 유포로 따로 구분해서 처벌하고 영국 역시 불법 촬영은 성범죄법으로 유포는 형사사법재판법으로 구분해 처벌하는가 하면 호주에서는 우리의 방심위와 같은 인터넷 안전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나 웹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을 제거하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포한 사람, 그걸 본 사람, 공유하는 사람, 댓글을 다는 사람과 다운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범죄를 묵인하는 업체들. 수많은 가해자들은 느슨한 법망을 피해서 쏙쏙 잘들 빠져나갔는데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단 한 명의 피해자는 그물에 갇힌 채 빠져나가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인 거죠. 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정부와 국회 또 경찰에 묻고 싶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뇌염이 의심되는데도 다른 치료만 진행하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염인데도 병원의 소홀한 대응으로 아이가 장애를 얻었거든요. 어쩌면 당연하기도 한 이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9살이었던 A양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장염과 구토 치료제를 처방받았지만 이후에도 혼자 웃고 울다가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구토 치료제 부작용과 당시 유행하던 뇌염 증상이 의심된다고 봤지만 정작 치료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만 이뤄졌습니다. 가족들이 밤새 아이가 이상하다고 호소했는데도 병원 측은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A양은
뇌염 후유증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마음이 또 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원이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은 싸움이란 생각에 지난 2013년에야 의료 과실 소송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주 법원은 마침내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뇌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병원 측이 간과한 책임이 있다며 의료 과실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당시에 의료진들이 모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법원 판결에서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응당의 책임을 여러 개의 추정 질환을 의사들이 자유재량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응급한 질환부터 치료하라 하는 그 의무를 부여한 판결입니다. 15년간 쌓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된 가족들. A양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이 살찐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60.5%가 자신의 현재 체형에 대해 매우 살이 쪘거나 살이 찐 편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비만과 고도비만 그룹에서는 약 18%가 자신을 보통 체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방송에 자주 나오는 화려한 음식이나 과도한 포식 영상에 대해서는 62.2%가 비만을 조장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의 책임은 81.6%가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주변 사람이나 미디어 등 사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책임은 결국 본인이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들의 마일리지가 3조 원가량 쌓여 있고 내년부터는 이게 10년 전 거부터 차례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쓰고 싶어도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항공권은, 쓸 수 있는 항공권은 정말 찾기가 힘들죠. 내 마일리지인데 항공사 마음대로 사용 기한을 정해도 되는 건지 공정위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 제주행 항공권을 예매해봤습니다. 일정이 2주 이상 남았지만 일반 예매만 가능하고 보너스 항공권은 거의 매진됐습니다. 당장 내년에 2008년에 쌓인 마일리지부터 없어지는데 쓰기가 만만찮은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서 없어진다는 것, 저희가 한 항공사만 이용을 했던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항공사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마일리지는 오히려 더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양대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3개월 만에 500억 원 이상 들어 3조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마일리지는 꼬박꼬박 쌓이는데 사용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임의대로 마일리지 사용 기한을 정한 게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김상조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항공사의 약관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당장 내년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택시단체가 카카오의 카풀 진출을 막아달라며 국회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카풀을 둘러싼 갈등 1년째. 얼마 전 카카오 측과 택시 노조가 만나기도 했지만 합의점이 나올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시기사 4만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카풀 산업 중단하라! 택시단체는 카풀이 택시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카풀 금지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카풀앱은 공주 경제가 아닌 불법 자가용역배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이어 2차 대규모 집회에 나선 택시단체는 카풀 반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IT 업계에서도 성명을 내고 카풀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양한 승차 공유 모델이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상생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난해부터 시작된 카풀 갈등은 지난달 카카오가 카풀 기사 모집에 나서면서 본격화된 상황.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양측과 조율을 시도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확고한 만큼 연내에 해결책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한 명단으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제천경찰서는 현재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 부부에게 인터폴 요청과는 별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운명의 주말이란 상투적인 표현이 있죠. 이번 주말 열릴 프로축구 경기를 예고하면서 이 상투적인 표현을 도저히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단 2경기만 남은 K리그 1부 리그. 꼴찌 12위는 강등. 11위는 K리그 2부 리그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팀과 승강 결정전을 치러야 합니다. 강등 위기에 발목을 잡힌 팀은 9위 서울부터 12위 전남까지 4팀입니다. 서울은 토요일인 모레 인천과 홈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하지만 강등 위기란 4글자만으로도 이미 명문팀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비참하죠. 정말로 F서울이 지금 이 순위에 이 하이스플릿에서 왜 왔는지를 갖다가 정말로 곱씹어야 되고 무승부보다는 오로지 승리에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등 위기 때마다 기적적으로 1부에 남아 생존왕이란 별명이 붙은 인천은 서울전에서 진다면 다음 주 전남과의 최종전 부담이 커집니다. 전남은 다음 주를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오는 토요일 대구전에서 지면 다음 주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강등이 확정됩니다. 운명의 주말. 강등 위기 4팀의 벼랑 끝 승부가 축구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요즘 남녀 프로농구에서는 두 선수 플레이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리바운드, 득점, 도움 등에서 보석 같은 활약을 펼치며 팀의 우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두 선수. 강영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상대 선수 2명을 제치고 따내는 리바운드는 기본. 농구 팬 눈을 호강시키는 화려한 엘리웁 덩크까지. 남자 프로농구 1위 모비스 저력은 라거나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바운드 1위, 득점 3위. 공수에 걸친 라거나의 맹활약에 새 시즌 연속 우승을 놓쳤던 모비스에게는 올 시즌이 우승으로 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This is the best. I think it's the best team I ever played on since I've been a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So I think we have a great team, and I'm just looking forward to us getting even better. 라거나가 남자 농구판을 휘젓고 있다면 여자 농구엔 박지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 깜짝 진출하며 큰 물을 경험하고 온 박지수는 프로 데뷔 2년 만에 여자 농구 최고 센터로 우뚝 섰습니다. 도움 1위, 리바운드 2위로 국민은행 공격 농구를 이끄는 박지수. 1라운드 5경기에서만 트리플 더블을 2번 기록하는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농구장을 뜨겁게 달구는 라거나 박지수. 빨라진 경기에 화려한 경기력의 빅스타까지 등장하면서 프로농구에 볼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절기 소설쯤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절기 소설에 어울리는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로 올 들어 첫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종일 찬바람이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9도를 기록하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내륙, 전남에도 건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서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강릉 내일 아침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스꽝스러운 젓가락질로 피자를 자르고 또 먹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광고인데 이게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상하이에서 예정됐던 패션쇼는 취소됐고 중국의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이 회사의 제품 판매도 중단을 했죠. 돌체앤가바나는 과거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파스타를 손으로 먹는 장면으로 또 성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광고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소위 명품으로 불릴 정도라면 그 책임자 역시 세계적 수준에 맞는 의식이 또 필요할 겁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